북한은 어제 하루 2차례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쏜 축포라고 보여지는데 모두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긴 북한. 어쩌면 5차 핵실험이나 또 다른 도발로 만회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례적이죠? 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 만에 오전에 한 번 발사하고 이제 오후에 또 한 번 발사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사회는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가 지난 3월 15일 날 이런 그 핵탄두 폭발 시험하고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하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발사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루에 2차례든 3차례든 이런 김정은의 강력한 지시사항 이행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더 급하지 실패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의 미스를 하다 보니까 예. 하루에 2차례나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지시니까 우선 따르고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생각인데 보니까 이제 무수단 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지난 15일에도 한번 발사가 됐습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면 무수단 미사일 같은 미사일 기술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 북한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즉 사정 거리가 한 3,000에서 4,000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전 주일 미군 기지가 다 타격 대상에 들어가고 또 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의 사정 거리를 가진 이런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 중거리 미사일의 모체는 바로 러시아제입니다. 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도입해다가 그걸 모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즉 러시아산 그 R-27이라고 하는 SLBM을 모방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전쯤 2007년도에 이미 한 30여 기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시험 발사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연거푸 총 합쳐서 3번 발사한 건데 예. 3번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한 특징을 보면은 하나는 맨 먼저 발사한 것은 일단은 조금 올라가다가 공중 폭발을 한 것이고 2개는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추락을 해서 해안가에 추락해서 실패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렇게 이제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엔진 장치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실패한 것이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3번 다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 다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 결함으로 보고 일각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탄두 대신에 소형화된 핵탄두 기폭 장치를 갈아 끼워 가지고 시험 발사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됐든 기본적으로 제대로 발사가 안 된 상태 초기 단계에서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한 거거든요. 아예 하나나 못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본다면은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이런 WMD에 관련된 각종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후속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일단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러시아제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첨단 그런 러시아산 기술을 가져오는데 어렵고 이거를 북한의 자체 기술로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엔진 부분에 대한 시급한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 매번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안보리 측에서 이제 규탄 성명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 내일쯤 빠르면 규탄 성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규탄 성명 내서 별 효과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사실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특징 또 안보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물론 안보리는 다른 그 유엔 산하 기구에 비해서 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의안의 강제성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게 주권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그 결의의 이행의 의지를 완벽하게 강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의 결의안의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마저도 강력한 강제 이행 조치가 사실 수반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데 안보리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명 정도거든요. 결의안이 아니고. 예. 그럼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구속력에 있어서 즉 그 집행 능력에 있어서 결의안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고 성명 중에서도 이번에 안보리가 무수산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채택하는 것은 또 의장 성명이 아니고 언론 성명이에요. 그러면 격으로 따지면 안보리에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 중에서 가장 강제적인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 형태의 다양한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이 가지고 있는 기존 결의안에 따라서 일정 수위의 제재 조치를 강한다. 이런 외교적인 상징성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엔진 부분에 좀 결함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충성심을 위해 쏘긴 쏘았다. 하지만 또 당대회 때문에 축포를 준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취하는 대내외적인 조치의 대부분이 전부 5월 6일로 이제 확정 공표된 당 대화와 직결돼 있다고 보고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어느 행태든지. 특히 이번에 이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3번씩이나 강행하게 된 것은 일단은 이제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특성이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은 특히 핵 문제, 이런 미사일 문제와 이런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김정은의 말하자면 지도, 그다음에 김정은의 철학이 마저 떨어졌다. 이거를 보여줘가지고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축포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당 대회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발사를 안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야단을 맞는 것보다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일산 발사를 통해서 발사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고 이런 미사일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김정은이가 지시한 대로 이 건축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지고 아파트도 뭐 여러 번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지고 미사일 발사가 이런 발사에 실패하는 것은 사실 북한 관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축포의 성격으로 활용하려 했던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좀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半岛近邻，我们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中国全面完整执行联合国安理会有关的决议。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한중 정상 모두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좀 위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무수산 미사일 발사 이르기까지 과정까지에는 네.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 시카라고 하는 아시아 이 교류 이런 신뢰 구축 회의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카 회의를 계기에 이렇게 무리한 하루 두 차례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이 의장국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북한이 의식을 하고 고의적으로 중국의 어떠한 성격의 대북 이런 외교적인 자제 압박 또 아랑곳지 않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도발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 핵실험은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갖춰져 있지만은 핵실험에 이르기 이전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까지는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대북 압박이 현재 작동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방콕으로 가는 북한의 고려 항공에 승객 한 명도 없었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사와 승무원만 타고 들어갔다가 돌아왔다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뭐 승객을 모집하는 모집책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중국의 태도가 좀 변한 것이냐, 정말 이제 제재에 좀 나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방콕 이런 그 고려 민항에 한 명도 타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그런 압박 분위기 속에 네. 중국 인민들과 그다음에 그런 그 여행과 관련된 중국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것은 일단은 유엔의 제재 조치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 행동을 하나를 가지고 중국의 어떤 한반도 정책 또 특히 이번에 이 대북 압박 국면에서 하고 있는 중국의 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가 상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읽으려면은 첫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전략의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전략은 G2 국가, 즉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대한 국가로서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신형 대국주의의 세계 전략의 기조거든요. 이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은 비핵화를 하는데 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고 또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한다. 이런 한반도 중국의 정책의 세 가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것이지 네. 이 큰 틀의 변화를 꾀하기는 아직은 이 한반도의 여건이라든가 세계 정세의 국제 정책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이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표면적인 큰 틀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는 이제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중국이 이번에 비핵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또 5차 핵실험까지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과거보다는 중국의 압박 기조가 좀 더 강한 성격을 띈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특히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제회의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이 상당히 강한 단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이 좀 더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고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정책 기조가 섞여져서 나온다. 바로 이 전쟁이라는 개념과 용납의 개념은 우리 한국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목소리로 봐야 됩니다. 아. 바로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있을지도 모를 5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미국이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예. 즉 아시아 중시 정책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이런 그 핑계거리를 쓰려고 아니냐. 이런 거에 쐐기를 박아가지고 네. 지나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차단시켜보려고 하는 아. 이런 고도의 외교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의미가 북한한테 했다기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목소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충분히 북한을 우리는 공격할 수 있지만 남한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 얘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대답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언제든지 미국은 칠 수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대북 기조가 굉장히 강성 기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표면적으로 오바마의 말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인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20여 년 전에 이미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우연히도 같은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마저도 대북 군사적인 압박 성격의 어떤 군사 조치까지도 고려한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 말로는 군사적인 강압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언제 만약에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북한 정권이 김정은 체제가 흔들렸을 때 이 기회에 지나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외교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세계 정책의 기조는 바로 G2 국가로서 신형 대국 관계에서 미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한다. 이런 골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런 큰 틀에서 전쟁과 용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담판을 재우는 궤도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뭐냐? 미국이 지나치게 한반도에 개입해서도 군사적을 앞세워가지고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은 미국이 지나치게 아시아 중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중국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다면적인 외교적 함의가 있는 이런 발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틀 안에서의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이 이 G2 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의 말을 이런 시카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했고 이것은 바로 미국을 견제하고 특히 한미 삼각 공조 체제가 지나치게 대중 포위막으로 압박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선 중국을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혈맹으로 믿을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실패도 있고 그냥 5차 핵실험 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우리 박 대통령도 방금 NSC 회의에서 5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북한이 중국의 강한 압박을 받아들여서 5차 핵실험을 자제할 가능성은 희박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5월 6일까지 아직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유인산이가 북한을 가서 전격적으로 이런 4차 핵실험을 지연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위인사의 어떤 그런 이 전격 방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외교적인 뒷거래를 통해서 5차 핵실험을 자제시키는 그런 마지막 순간의 기회는 조금은 살아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거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론적으로 상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전옥현 전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